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새해 공직선거법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요.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2월 중순까지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면 본회의 전원회의에 회부해서 3월 중순까지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승자 독식의 양당 구도가 강화되다 보니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있다는 반성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 양극화의 책임이 선거제도에만 있을까요? 기존 정치인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편 가르기식 정치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죠. 국민은 개혁해야 할 대상 1순위로 정치를 꼽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당리 당략을 내려놓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겠습니다. 1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박연아입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오프닝에서 부모 급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부터 0세 아이 부모에게 70만 원, 0세부터 1세 아이 부모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년부터 100만 원,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는 거 바로 잡겠습니다. 자, 잠시 후 쾌도난법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지역의 단체장을 연결해 신년 인사와 새해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안동시 권기창 안동시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새해는 많은 법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은 새해 들어서 바뀌는 법제도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자, 우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몇 번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정확히 좀 다뤄보죠. 자,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가 무엇인가요? 예, 우선 새해 첫 방송인데요. 예. 청취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시라고 꼭 기원 말씀을 올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새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 기부제는 뭐 다 아시듯이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한 해 기부하면은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부를 하면 그 돈으로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등 뭐 주민복지사업에 사용되는데요. 기부는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을 통하거나 NH 농협을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방문하는 게 아니라 NH 예, 농협이나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거기 가시면 되고요. 뭐 이래 검색창에 고향사랑 기부 치면 싹 뜨는데 거기 가서 그렇죠. 하시면 제일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액공제란 게 우리가 내어야 할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0만 원 내면 10만 원 다 그대로 돌려받는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한 100만 원 된다 그러면 10만 원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으면 세금을 10만 원 깎아줘서 90만 원만 내도록 한다 이 얘기고요. 예. 그러면 기부 10만 원하고 뭐 10만 원 세금 또 깎아주면은 뭐 내는 입장에서는 뭐 똑같지 않느냐, 이득이 뭐냐 이래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방 특산물인 답례품을 받는다는 점에서 네. 뭐 10만 원은 무조건 기부하는 게
맞죠. 그런 그렇죠. 예, 예. 그 타산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예. 그러고 10만 원을 초과해서 내면 기부액이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또 공제해 주는데요. 그 참고로 고향사랑 이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금 딴 거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뭐 이렇게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우 좋네요. 예. 예, 편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잠시 설명드릴 건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차이인데요. 예. 이게 뭐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10만 원을 세액공제해 준다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금 내게 100만 원 있으면 세금에 10만 원 공제 빼준다는 것이고요. 예. 소득공제 10만 원을 해준다는 말은 그 세금을 낼 때 가표 기준에 대한 소득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은 이어서 10만 원을 빼고 9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예.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혜택을 준다 할 때 이게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인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고향사랑 기부제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고요. 예. 그러니까 이 기부하는 사람한테 매우 유리한 제도라는 점이죠. 예. 그리고 뭐 답례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그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상주의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권이나 상주 곶감, 상감, 한우, 농산물, 농산물 꾸러미 세트 등이 있고 의성 진쌀, 마늘, 사과, 자두, 복숭아 등등 있고 예천군은 캠핑장 할인권, 뭐 청송은 유명한 백자 등을 뭐 이렇게 답례품을 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특사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그 기부를 이제 하시면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서 기부 포인트를 얻는데 그 포인트에 맞는 답례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부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이것도. 기부를 많이 하면 또 포인트가 많이 쌓여서 좀 더 비싼 답례품 선택할 수 있고 하는데 또 조금 이렇게 저도 고민인데 좀 답례품이 좀 더 마음에 드는 쪽으로 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네요, 정말. 예. 그냥 기부만 할 것이 아니라 답례품 어디가 좋은지 좀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내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도 좋잖아요. 내는 사람도 좋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방 자체에게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하시도록 원래 좀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고향이 어디인지 불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고향에만 기부가 되느냐라는 의문도 들 수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안 되고 그 외의 지자체만 기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내 고향에 살고 있으면 내 고향에는 기부가 안 되나라는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도의 명칭은 고향사랑 기부금이지만 고향이 아니더라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가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는 어디나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저는 안동에 살고 주민등록이 거로되어 있으니까 이제 안동이 제가 속한 안동시랑 경상북도에는 기부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제 고향이지만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 상주, 문경, 의성, 뭐 어디 나주, 전라도 이런데 어디든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 도입된 제도라서 그런데요. 내 고향에 살고 있는 경우까지 내 고향 기부를 못하게 막아놓는 건 좀 이상하다라는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네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이제 지역에 기여도 하고 세액 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일석삼조 그 말이 딱 맞네요. 지역에 기여도 하고 세액 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 일석삼조 고향사랑 기부제. 아까 그냥 인터넷 검색창 치면 되죠? 고향사랑 기부제는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부할 수 있는 곳도 NH농협 혹은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 알아봤고 그다음에 또 새해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이 아예 사라진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새해 약 200개 학교에서 신입생 교복의 체크무늬가 사라지는데요. 좀 유명한 업체죠. 영국의 의류업체 버버리가 체크무늬 옷감으로 교복을 제작하는 업체들 상대로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구했고 이제 교복업체를 대표해서 한국학생복 산업협회가 나서서 이제 종결을 지금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제 체크무늬 안 쓸 테니까 문제 종결하자 이래서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냐인데요. 버버리가
이제 디자인권이 아니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이제 주장해서 이제 결국 그가 승리한 건데요. 예. 그 버버리는 이제 특정 체크무늬에 대한 디자인권은 2018년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20년의 제한이 있어서 2038년이면 그 이후에 누구든 쓸 수 있죠. 아. 근데 이와 달리 상표에 대한 권리는 예. 10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이제 교복 업체를 상대로는 체크무늬를 자기들 상징을 상표권으로 조장해가지고 사실상 흥미를 거두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디자인권과는 달리 상표권은 계속 영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영원히 교복에 그러한 체크무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상 결론에 이르는데요. 그래요. 이러면서 좀 대기업 버버리 횡포다 또는 교육 당국의 무능과 소극적 대응에 의한 결과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교복에 체크무늬를 써서 그게 버버리라는 상표를 썼다는 느낌을 주어야 상표권 침해인데 사실 체크무늬 교복 입었다고 저 학생이 버버리 입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권 침해는 몰라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논리 구성은 가능해 보이는데 교복업체나 교육 당국 측의 대응이 참 많이 아쉽고요. 예. 근데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면 그런 체크무늬 분쟁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버버리가 체크무늬와 관련해서 막 굉장히 분쟁을 많이 좀 만드는데요. 아, 예. 그 버버리가 국내 그 B사입니다. 예. 아실 건데 자전거 표시 B사인데요. 아, 예. 그 상대로 2006년에도 체크무늬 사용 너들 하지 말라라고 문제 제기했을 때 이제 그때는 또 다행히도 그 무늬가 우리나라 전통 창사를 모티브로 삼은 거라서 버버리 너들 거랑 다르다라는 점 인정돼서 이제 버버리가 이제 패배를 했고요. 예. 반면에 2013년에 엘모 패션 닭모사죠. 아실 거야 아마. 닭나 먹을 때 뭐 다 아실 건데 닭모사인데 그 상대로는 이제 이 체크무늬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 체크무늬가 동일하냐라는 부분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애매합니다. 사실 뭐가 비슷하냐 이런 건데요. 그렇죠. 법적인 분쟁이 솔직히 항상 있었는데 버버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 애들 교복에 아예 체크무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해버린 거는 이번 사건을 보면 좀 이런 애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 당국이 나서서 애들의 교복을 착용할 권리를 방어해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정말 진하게 남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안영진 변호사였으면 승소했을 텐데 우리가. 저는 정말 이거 악물고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거대 업체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자금도 좀 많이 들어야 되고 하니까 겁나고 그렇죠. 하거든요. 패소하면 일부 저쪽 소송 비용도 물어줘야 되고 하니까 좋게 빨리 그냥 더 다칠까 봐 겁나니 그냥 접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큰 기업들은 또 소송을 막 해서 위압을 하는 효과를 노린 점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네. 교복의 상징 이 체크무늬 이 교복이 참 예쁜데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2년간은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신입생부터는 사용 안 되는 거고 기존의 1학년, 2학년들은 계속 쓸 수 있는 거고요. 졸업할 때까지는. 있던 거는 뭐 또 그냥 입어야죠. 사실. 그렇죠. 예. 새로 이제 만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죠. 새해에는 아이들 보육 관련해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가 어제는 문제는 아닌데요. 2021년 기준에 뭐 0.81명입니다. 이거는 많이 하실 텐데, 저 이번에 공부를 하다가 수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 인구 수치가 2017년에 310만 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4년이 지난 2021년엔 230만 명으로 3분의 2 토막이 났는데요. 4년 만에 그렇습니다. 예. 더더욱 문제는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의하면은 2027년이죠. 그때는 170만 명대로 감소한다고 나오는데요. 와, 그래요. 2017년에 310만 명으로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10년 만에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들 수가 이렇게 줄었다는 건 참 우리 대한민국의 유지와 생존의 문제로 우리가 인구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전제에서 좀 살펴보면 이 가장 눈에 띄는 게 부모 급여인데요. 예. 이제 보건복지부는 부모 급여를 이번 달 25일부터 지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에 30만 원 하던 영아 수당이 확대 재편돼서 이번 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또 지원 금액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일세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이런 추세는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한 51만 4천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가 많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잔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계좌로 돌려주게 되는데 그런 그것도 거예요? 이제 좀 관련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요. 요즘 애 낳을만 하네요. 예, 우리 때는 저 애 낳았을 때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예. 내년부터는 100만 원까지 받는 거야. 첫 돌. 그러니까 돌 되기 예. 전까지는 100만 원 받는 거고 내년부터는 예. 그리고 돌부터 두 돌 그 사이까지는 50만 원 받는 거고 올해는 70만 원, 35만 원 이렇게 받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금 0세 1세만 하는데 네. 이제 개념이 아이는 이제 국가 사회화 기른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변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알을 안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가서 뭐 이제 청소년 때도 국가가 좀 많이 대주고 대학 등록금도 점점 독일처럼 무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예. 다시 이제 제도 돌아오면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은 출생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 만약에 60일이 지나서 신청을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면 이제 그 신청한 달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니까 그 이전에 거는 못 받게 되죠. 그럼 불이익이 따르니까 60일 기한을 지켜서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근데 이 신청은 뭐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온라인은 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제 지난해에 태어난 아는 어떻게 되느냐? 예.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라면은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된다고 하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동으로? 예. 기존에 네. 작년에 출생한 아이들, 돌이 안 지난 아이들 같은 경우 자동으로 이제 인상돼서 지급이 된다는 거. 예. 예. 요즘은 병원에 가서 다 나으니까요. 병원에서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시는 게 바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자,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새해 계획을 세우고 단체장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새해 안동시는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요? 안동시 권기창 시장을 연결해서 신년 인사와 새해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시장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안동 시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먼저 좀 해주시죠. 네네. 위대한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동을 사랑하는 50만 안동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소망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민선 8기는 변화와 혁신으로 시정을 구상하고 미래 안동의 희망을 피우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2023년 새해는 안동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미래 안동 100년의 대전환을 위한 주춧돌을 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에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며 희망으로 두근대고 청년들로 들썩거리는 그러한 안동을 반드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민선 8기 시장에 이제 당선되신 후에 6개월이 네네. 꼭 지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아마 네네. 권기장 시장님 지지를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시장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난 6개월간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뭐 자체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것만은 정말 아쉽다 하는 점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성과부터. 아마 6개월이 지났는데 아마 6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정도로. 시간이지만 또 많은 일을 한 거는 같기는 한데요. 또 그러나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늘 또 매일 새벽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낮 시간대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민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좀 성과라 그러면은 일단 시장실에 시민들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완전히 개방형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출입구 바로 왼쪽에 편에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시민들이 언제든지 네. 쉽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그쪽 볼 일이 있어서 가서 네네. 이제 인사 좀 드리려고 갔는데 마침 또 외근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못 죄송합니다. 드렸었는데. 네. 예. 그리고 또 24개 읍면 동장실도 전부 1층으로 다 옮겼어요. 아, 이렇게 그렇습니까? 하니까 예. 주민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2층에 있으니까 동장님을 주민들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내려오니까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애로사항을 서로 청취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안동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민원이 법적 처리 기간이 있는데 그 처리 기간 중에 잘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법적 처리 기간에 2분의 1로 단축시켜줘가지고 정말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아이 돌봄 서비스가 문제가 되어서 경로당의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저녁 시간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를 했어요. 이게 지금 또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더 확장해서 전국의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남 거점 도시가 되어 있는데 도시 환경이 쾌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클린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시민들이 좀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또 농업 부분에 가서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농민들이 아침 9시에 가지러 와야 되고 또 저녁 5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가에다가 안동시에서 직접 배달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또 농업 경쟁이 상당히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그럼요. 예. 또 이제 우리 마이스 산악과 관련해서는 컨벤센터가 오픈이 되는데 올해 4개의 대규모 국제 행사를 했어요. 예. 이제 우리 안동이 국제도시 안동으로 이제 탈바꿈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해외에서 또 도시의 시장들이 또 도시의 전문가들이 안동을 방문했고요. 예.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탈춤 페스티벌을 이제까지는 강변에서 했었잖아요. 예. 강변에서 하다 보니까 항상 축제 기간 10일 동안은 도심의 상권이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에는 도심에서 개최하는 가감한 변화를 시켰죠. 그 결과 도심 상권이 완전히 살아버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하회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서 우리가 유네스코 상가랑의 카테고리를 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일단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장기적인 포석을 놓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일은 많이 하고 싶었지만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뭐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예. 이게 다 지금 지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성과인가요? 정말 많네요. 직접 다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네. 자, 이제
2023년을 맞아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사업을 이제 추진해 나가셔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큰 줄거리만 좀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계획을 네, 갖고 네. 계신지. 네. 정말 2023년도에는 미래 100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주춧돌을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정주 인구 30만에 진정한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물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대마 산업, 백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경제 인구 50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작을 한 것이 물산업은 1차적으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죠. 예. 대구와 강력 상수원 시스템이 세배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 안동댐과 이마댐이 예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좀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안동이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가 되었잖아요. 네. 이 문화유산을 가지고 세계인이 만족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동을 방문해야만 안동의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안동에 기차역이 있잖아요. 폐선이 돼 있잖아요. 예. 이 폐선이 지금 방치가 돼 있거든요. 예. 이 폐선 자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구기차역은 문화관광타운으로 그리고 옹천역에서 운산역까지의 35km 구간은 복합 휴양 레포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몇 가지만 조금 더 깊게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안동 예천 행정 통합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십니다. 네, 취임 맞습니다. 전부터 이미 그러고 계신데 맞습니다. 지금 뭐 예천군의 반대가 상당히 크고 안동시 의회 같은 경우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 문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네. 통합을 하지 않고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경상북도의 도청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네. 분리가 되어버리면은 안동과 예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예천 지역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는 크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동 예천 주민의 64% 이상이 찬성을 해요. 이제까지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를 여러 번 실시했는데 50% 미만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정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경상북도 성장 거점 도시가 되려면 통합이 되어야만 경상북도의 중심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역사에 평가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공로나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주민이 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떤 정치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후유증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통합이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공존하는 것입니다. 장점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점과 단점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켜 놓고 그 다음에 주민이 판단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저 안동시장에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주민투표도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주민투표하려면 주민이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올 상반기 안에 주민이 발의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주민이 발의가 된다면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된다. 이제까지 도청이 2008년도 이전하고 지금까지 늘 통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때가 지금이 아니다. 그럼 때가 지금이 아니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해야만 다음의 단계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면 하는 대로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상승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지 늘 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말만 하면은 미래 비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상향식 통합으로서 안동과 예천의 상승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권기창 시장이 안동 예천 행정통합을 그냥 밀어붙인다. 꼭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제가 거예요.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걱정도 하지 않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천도 통합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때가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통합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판단은 주민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통합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설사 통합을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주민 투표를 실시를 해보고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다음 방향을 설정해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서로가 힘맞는 거예요. 갈등만 자꾸 부추겨지고. 자, 지난해 대구시와 안동 이마댐 맑은물 공급과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을 했는데, 자, 대구시로의 물 공급, 이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제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동댐과 이마댐이 애물단지였잖아요. 이제는 물은 공공재입니다. 물은 우리는 하류 지역에 보내줘야 돼요. 깨끗하고 맑은 물을 보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류 지역민들은 우리 안동댐, 이마댐에 거주하게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의 교류 협력 시대를 여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깨끗한 물을 보내라 하고 물을 받는 사람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을 하류 지역으로 보내줄 테니까 하류 지역에서는 낙동강 상생협력기금도 안동시에 많이 주고 또 주변의 인프라,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댐을 가지고 지금 농업용수가 없어요. 부족해서. 그러면은 농업용수 수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을 줄 테니까 하류 지역에서는 국비를 통하던 여러 정책을 통해서 이런 걸 지원해주고 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돼요. 하류 지역민들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마음대로 쓰는데 정작 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수돗물도 못 먹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부각을 시켜서 국비를 타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정부에서도 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물은 없으면은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줍니다. 전기나 통신은 없어도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물 문제만큼은 이제는 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즉 낙동강 수계만큼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안동에서 부산까지 저는 물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맑은 물을 보내려면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그 제약에 대한 대가를 안동시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이미 용역 발주가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요, 지난번에 그 대구시와 MOU 체결할 때, 그 상생협력기금, 혹시 구체적인 얘기도 좀 하셨나요? 뭐 연간 뭐 얼마 정도, 뭐 이렇게 아직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구미에서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주겠다. 모든 인센티브를. 그럼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일일 30만 톤을 보내려고 되는데 상생 돈으로만 따지면 연간 100억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연간 100억. 그런 정도 가이드라인을 있고 안동시와 대구시 간의 협약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건 아직까지 없고 단지 구미의 인센티브 주는 이상으로 모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대구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최소한 100억 이상이니까 연간 뭐 적지 않은 돈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안동시 의회와의 이 관계 좀 여쭤볼게요. 많은 안동 시민들이 조금 걱정하고 계신 게 이번에 올해 예산에 안동시에서 한 200억 여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 의결된 예산 보니까 권기창 시장님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이 또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 시장님과 또 시의회와 갈등의 골이 깊은 게 아니냐. 이거 초선 시장과 좀 기싸움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은 아니고요. 주요 시책 사업 예산이 또 다소 삭감이 돼서 아쉬운데 예를 들면은 행정구역 통합을 하는데 예산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삭감돼서 저는 지금 어떻게 민간 주도로 가면 민간에서 기금을 내서 하면 또 큰 문제는 없어요. 행정에서 좀 도와주면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지만은 그것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예를 들면 대구와 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하려면 우리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대구나 국가에 더 많은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어서 연구 용역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또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안동시 의견을 다 받아준다고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건 아니고 다소 좀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더 강화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새해를 맞아서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는 안동시 성격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정말 미래 안동 100년의 대전환을 위한 주축들을 놓겠습니다. 그래서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의 혁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안동시 민선 8기가 역사에 평가받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다. 뭐 어떤 변화와 위기가 닥쳐와도 뭐 정면 대응하겠다, 혁신하겠다 이런 말씀, 마무리 말씀 들었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안동 시민을 위한 멋진 시정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권기창 시장이었습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2701호의 비밀이란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얘기 좀 정확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대략 알려지기로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 자격으로 국가대표팀과 동행한 안덕수 트레이너가 개인 인스타그램 내부 고발 글을 올린 것부터 시작됐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일정이 끝난 지난 12월 6일 축구대표팀 트레이너 안덕수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들의 여정은 아름다웠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면서 선수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안 트레이너는 2701호에선 많은 일들이 있었고 2701호가 왜 생겼는지 기자님들이 연락 주시면 상상을 초월할 상식 밖의 일들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디 이번 일로 인해 반성하고 개선해야지 한국 축구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바깥에 알려지면 발칵 뒤집혀진 거죠. 바꾸세요. 그리고 제 식구 챙기기 하지 마세요. 라면서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로 마무리했고 게다가 이 글에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공감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팬들은 대한축구협회를 저격했다면서 2701호가 뭐냐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자, 이 2701호가 바로 이제 월드컵 그 대표팀이 묵었던 호텔에 있는 객실 번호죠. 그러니까 2701호 비밀. 자, 여기에 대해서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무자격자인 안덕수 트레이너가 축구협회 정식 트레이너로 영입되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쓴 글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이 해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태 파악에 헷갈렸어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안덕수 씨가 정식 트레이너로 영입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쓴 글이 아니라 실제로 커다란 문제가 있었고 이건 선수단과 축구협회의 대립에서 벌어진 일인데 단순히 안덕수 트레이너 개인의 불만으로 치부하려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수들에게 찬사를 받을 만큼 뛰어난 물리치료 실력을 갖췄고 그래서 대표팀에서 모셔가면 모셔갔지 영입되지 못해서 불만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쓴다. 그런 수준은 아니다는 것이죠. 현재 상황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축구협회에서 반성할 부분입니다. 자, 워낙 많은 추측과 보도가 나와 있어서 청취자 여러분들 뭐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그럼 차근차근 처음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안덕수라는 트레이너 어떤 사람인가요? 안덕수 씨는 선수들에게 찬사를 받을 만큼 뛰어난 물리치료 실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실력이 좋은 트레이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선수들은 안덕수 씨를 안쌤이라고 부르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쌤이라 불리는 안덕수 씨가 이 선수들의 섬세한 근육을 많이 만져보고 경험이 아주 많아서 아주 정확한 치료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안덕수 씨는 울산 현대에서 일한 뒤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전국을 누볐는데 함께 일하는 송영식 씨와 함께 전국 어디라도 선수들이 부르는 곳이 있으면 직접 승합차에 마사지용 침대를 싣고 달려갔다고 해요. 한 번에 60만 원의 비용을 받았는데 입소문을 타서 타 프로 선수들은 물론이고 아마추어 선수들까지 안덕수 씨에게 연락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력은 뭐 우리나라 넘버원이다. 예. 뭐 이거는 이제 선수들이 입증을 해주는 건데. 맞습니다. 한 번에 60만 원의 비용이 꽤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도 이렇게 프로 아마추어 선수 할 것 없이 다 찾는 그런 트레이너다, 물리치료사다 이런 얘기인데. 뭐 안덕수 씨가 이렇게 실력도 좋고 선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열정적인 모습이네요. 예, 비용을 방금 60만 원 말씀하셨는데 예. 한 번 방문했을 때 60만 원이고요. 3명이면 20만 원씩만 받는데요. 아, 그런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1인당 60만 원이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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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이 원하면 숙소 옆방을 잡아서 새벽까지 치료를 해줬고요. 예. 그래서 선수들이 한결같이 돈이 아깝지 않도록 찬사를 보낸다고 해요. 예. 그래도 그럴 것이 해외에서 잠시 귀국한 선수들이 코로나니까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아예 같이 자가격리를 하면서까지 치료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안덕수, 송영식 두 사람은 K리그 시즌에는 선수들 부르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서 열정을 다했다고 하고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많은 선수들이 안덕수 씨의 글에 SNS 글에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을 단 건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송영수 씨는 기성용 전문 트레이너로 명성을 떨쳤고 그 안덕수 씨는 과거 A매치가 있을 때마다 안덕수 씨,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안덕수 씨를 섭외했고 또 파주 트레이닝 센터 인근에 아예 방을 잡아놓고 손흥민 선수를 치료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덕수라는 사람 그리고 송영식이라는 이 두 트레이너 우리나라 뭐 거의 쌍두마차 그 선수들이 정말 찾는 정말 잘하니까 이런 트레이너인데 자, 뭐 코로나 시국에 함께 자가격리하면서도 이렇게 치료를 했다는 이 정도 열정이라면 선수들의 신뢰는 정말 절대적이겠네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기존 구단에서 고용한 트레이너에 대한 선수들의 반감도 작용한 것 같아요. 비교가 되니까. 예,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구단에서 고용한 일부 트레이너는 선수단 치료와 근육 회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워낙 선수단 규모가 크고 트레이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명의 어린 선수는 후순위로 빌려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에 대한 증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은 구단에서 받는 치료가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안쌤은 그렇지 않았다. 어린 선수는 구단에서 적당히 20분 정도 치료해주고 끝날 때 이 안쌤은 새벽까지도 무명의 어린 선수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당연히 이 안덕수 씨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왜 이 사태에서 아무도 안덕수 씨를 비난하는 선수들이 없겠는가라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다들 안덕수 씨 편을 드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는 구단이 고용한 트레이너 따로 있잖아요. 그 트레이너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트레이너를 당연히 달가워하지는 않았겠네요. 예, K리그 구단들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바로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손흥민 전담 트레이너로 토트넘에 가서 그 손흥민과 함께 했던 안덕수 씨가 그만큼 신망이 높아서 그런 건데 개인 트레이너는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선수는 이제 그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월드컵 앞두고 손흥민 선수는 협회에다가 대한축구협회도 안덕수 씨와 이번 월드컵에서 함께하고 싶다라고 건의했는데 여기서 협회는 이미 고용된 트레이너와 팀 닥터가 있다면서 불허한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손 선수의 좋은 의도를 알고 안덕수 씨 일정 비용을 지불하겠다 제안했지만 자존감 높은 이 안덕수 씨가 협회 제안을 거절하고 자비로 알아서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2,701호에 이제 자리를 잡고 한 건데. 자, 그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뛰면서 왜 안아골절 그 부상 입었잖아요. 이번에 뭐 마스크 띄고 뛰었는데 한참 그때 아주 예민한 상황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 회복 단계인 상태에서 월드컵에 합류한 손흥민은 물론이고 이 아버지 손흥정 씨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2,701호를 손흥정 씨 자비로 잡아줬다는 거죠. 이게 카타르
카타르 도하 르 메르디앙 시티 호텔 2,701호예요. 예. 그러니까 선수단과 같은 호텔에서 치료할 수 있었던 건 협회에서 알고 배려했기 때문인데 원칙적으로 대표 선수들 이때 바깥에 못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2,701호는 자유롭게 오갔다. 아하. 그리고 손흥민 선수 외에도 다수의 선수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안덕수 씨한테 전달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덕수 씨, 송영식 씨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 이철희 씨 셋이서 사설팀을 꾸려서 2,701호에서 선수들의 몸을 치료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자 협회에서는 안덕수 씨가 반드시 갖춰야 할 물리치료사 국가 자격증이 갱신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뽑을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 이게 반은 예. 맞고 반은 틀린 해명인데요. 예.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한편 협회의 어설픈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안덕수 씨가 물리치료사 국가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번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데려간 트레이너도 국가 자격증 갱신하지 않은 인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덕수 씨를 무자격자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예. 협회도 뭐 마찬가지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협회의 잣대가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 협회에 소속돼 있던 그 무자격증 다시 귀국하고 다시 갱신하라고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현장에서는 자격증이라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예. 트레이너들이 일을 하면서 자격증 갱신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다루기 때문에 자격증 보유한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팀 중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팀 중에서 한 명만 있으면 예.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난 AFC 클럽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라이센스 규정에는 국가 공인 물리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자격증 딱히 필요 없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자격증 문제가 거론한다? 이거는 안덕수 씨를 딱 꼬집어서 기존에 한 번도 문제되지 않은 분을 협회에서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군요. 협회와 안덕수 씨 사이에. 자,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안덕수 그 팀과 협회가 갈라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2차 가나전에서 예. 협회팀은 황희찬이 가나전에 뛸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안덕수 팀 황희찬의 몸 상태로는 가나전에 나설 수 없다. 여기서 부딪힌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협회팀에 있는 서울 유명병원 팀 닥터가 예. 와 안덕수 팀과 이 굉장히 크게 부딪힌 거죠. 결국은 이제 가나전에 황희찬 선수는 나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안덕수 씨가 성격이 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치료가 방해되는 일이 있거나 구단에서 선수 몸 상태를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들이받는 그런 성격이랍니다. 이번에 그런 성격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도 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번 사태가 우리 나라가 16강 목표를 달성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못했으면 또 더 큰 문제가 될 뻔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는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협회, 선수들에게 신뢰를 잃은 일부 협회 트레이너, 팀 닥터, 하지만 실력은 있지만 협회 고용 트레이너, 팀 닥터의 예의를 갖추지 않은 안덕수 팀 모두의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슬금슬금 드러나는 이제 축구 인맥이니 뭐니 아니 2002년 그 히딩크 감독이 연고 항맥 라인 다 배제하고 실력으로만 뽑았잖아요. 2,701호의 진실이라고 올라온 이것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축구협회가 어떤 오류를 저질렀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자꾸 우리 과거 경험이 현재를 소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